포장이 안 된 좁은 시골길을 마차가 터벅터벅 가고 있었겠죠. 마르쉘이 탄 마차는 그 나무 세 그루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겠죠. 그 순간 마르쉘은 꿈 같은 이 시간이 여기서 영원히 멈춰버리길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마차는 느리지만 착실한 속도로 나무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겠죠. 그럴수록 나무들에 가까워질수록 마르쉘의 애타는 마음은 더 절박해졌겠죠. 그런데 이윽고 마차가 나무들 곁을 지나치는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고 마르쉘은 고개를 돌려서 점점 멀어지는 나무들을 속절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저기 커다란 나무 세 그루가 있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던 길에 마르쉘은 시간이 여기서 영원히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마차는 계속해서 그 나무 세 그루를 향해 다가가다가 결국은 나무들을 지나쳐서 결국은 점점 나무들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르쉘은 고개를 돌려서 그 멀어지는 나무들을 속절없이 바라보는 장면, 이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나를 데리고 가는 마차는 시간을 닮았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비의지적 기호와 예술적 기호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들렌이죠. 이 작품에서 마들렌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비의지적 기호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자, 마들렌 효과 또는 프루스트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갑자기 그 음악을 통해서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모두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마들렌 효과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설명만 가지고는 조금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 피터캣을 운영하던 초창기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 손님 몇몇이 공부하고 있던 한적한 평일 오후였는데 그때 제가 카페 카펜터스의 음반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카펜터스는 197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밴드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아는 노래는 몇 개 없지만 어린 시절에 들었던 잔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제가 알지 못하는 노래들도 왠지 익숙하기도 하고 또 노래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편안하니까 가끔씩 평일 오후에는 틀어놓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심히 시험 공부하던 어떤 대학생 손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왜 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음악을 듣다가 그냥 긴가민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청소할 때 틀어놓고 따라 부르던 노래였다는 것을 떠올린 겁니다. 그 손님은 20대니까 당연히 카펜터스를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베스트 음반, 한 20곡 정도 담겨있는 음반을 쭉 틀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까 문득, 이 노래들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청소하면서 틀어놓고 따라 부르던 그 노래였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죠. 이것이 마들렌 효과입니다. 그 손님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색칠 공부하던 기억을 전부 잊었겠죠. 하지만 저희 가게에서 카펜터스의 노래를 듣고 당시 청소하던 엄마의 모습과 그 곁에서 혼자 놀던 자신의 모습까지 전부 기억해낸 겁니다. 바로 이게 마들렌 효과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단지 나 이 노래 알아, 이게 아니라 그 노래를 듣던 시절의 모든 정경을 다 되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의지적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비의지적 기억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물론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 유치원 때 어땠어? 초등학교 때 어땠어? 물어보면 곧잘 대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잊혀진 기억이 더 많겠죠. 작가 프루스트는 하지만 이런 잊혀진 기억들이
아예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 밑바닥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면 어딘가 밑바닥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음악 같은 비의지적 기호라는 것입니다. 저희 손님이 카펜터스의 노래를 듣고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집안 풍경을 되살려냈듯이,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의식의 밑바닥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당시에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기억이 확 되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그 생생함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비의지적 기호라는 말이 입에 딱 붙지는 않을 텐데 사실 이 말은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프루스트는 우리가 평소 기억하고 있다가 의식적으로 꺼내는 의지적 기억이 아니라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어떤 자극에 의해서 문득 되살아나는 것을 비의지적 기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의지적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는 매개체를 비의지적 기호라고 정의했죠. 마들렌은 대표적인 비의지적 기호입니다. 그런데 이 비의지적 기호에 의해 되살아나는 비의지적 기억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대학생 손님의 경우처럼 단지 노래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들었던 당시의 모든 상황이 전부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봄볕이 비쳐들던 집안의 풍경과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전부 복원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비의지적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는 대표적인 비의지적 기호들로는 음악이나 맛, 냄새, 촉감 같은 것이 있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저 유명한 마들렌은 이 중에서도 맛과 냄새의 비의지적 기호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에서 이제 40살이 넘은 마르쉘은 어느 날 어머니가 주신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고 어린 시절 콩브레로 돌아갑니다. 콩브레는 부모님의 고향이고요. 부활절 방학 때마다 찾곤 했는데 마들렌은 그곳에 살던 레오니 아주머니라는 분이 어린 마르쉘에게 보리수차와 함께 내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마르쉘은 그야말로 순간이동이라도 하듯이 콩브레에 관한 모든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이 레오니 아주머니가 주던 보리수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의 맛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아주머니의 방이 있던 길 쪽으로 난 오래된 회색집이 무대장치처럼 다가와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뒤편에 지은 정원 쪽 작은 별채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집과 더불어 온갖 날씨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의 마을 모습이 떠올랐다. 점심 식사 전에 나를 심부름 보내던 광장이며 거리며 날씨가 좋은 날이면 지나가곤 하던 오솔길들이 떠올랐다. 일본 사람들의 놀이에서처럼 물을 가득 담은 도자기 그릇에 작은 종이 조각들을 적시면 그때까지 형체가 없던 종이들이 물속에 잠기자마자 곧 펴지고 뒤틀리고 채색되고 구별되면서 꽃이 되고 집이 되고 단단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집 정원의 모든 꽃들과 스완시 정원의 꽃들이 비본네가의 수련과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집과 성당이 온 콩브레와 근방이 마을과 정원이 이 모든 것이 형태와 견고함을 갖추며 내 찻잔에서 솟아나왔다. 지금 이것은 비의지적 기호에 의해서 떠올리게 된 비의지적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회상하듯이 그때 그랬었지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비의지적 기억에 의해서 그 당시의 과거로 마치 내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거기에서 시작해서 30년 동안의 마르쉘의 삶을 쭉 끌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자, 저 유명한 마들렌 일화는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홍차에 적신 마들렌의 맛과 냄새가 어린 시절 콩브레로 연결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콩브레에 관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SNS 같은 데 보면은 마르쉘이 콩브레에 살았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당시 마르쉘 가족의 집은 파리에 있었습니다. 콩브레는 마르쉘의 집이 아니라 부활절 방학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찾던 부모님의 고향이었습니다.
마르쉘 가족이 방학 때마다 콩브레를 찾은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레오니 아주머니 때문이었는데, 레오니 아주머니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르쉘에게 유산을 남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에게 정기적으로 인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 방학 때마다 콩브레를 찾은 겁니다. 결국 마르쉘은 레오니 아주머니가 남긴 막대한 유산 덕분에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부자가 됩니다. 콩브레는 마르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비의지적 기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결국 마들렌이라는 비의지적 기호 덕분에 살아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지난 30여 년간 마르쉘이 살아왔던 시간을 복원해낸 작품입니다. 40대의 마르쉘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다가 10살 무렵의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30년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거죠. 잊혀진 시간을 되살려낸다라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이 작품 제목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비의지적 기호를 통해 잊혀진 과거의 기억을 재생해낸다는 뜻입니다. 이 작품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은 비의지적 기호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마들렌이라는 비의지적 기호에 의해서 10살 무렵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현재의 나이까지 같이 살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마들렌 외에도 다른 비의지적 기호들도 종종 등장하는데 마들렌 외에도 중요한 비의지적 기호를 하나 더 언급하자면 바로 도로의 포석입니다. 과거 유럽의 도로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라 돌을 깎아서 포석을 놓았는데 이 포석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11권에서 20대였던 마르쉘이 어머니와 함께 베네치아 여행을 갔을 때 만들어집니다. 혼자서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을 산책하던 마르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들로 인해 마치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튀어나온 포석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좁은 골목을 한참이나 헤매던 마르쉘은 갑자기 나타난 넓은 광장에 놀라게 되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술적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비유하는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깨달음 또한 미로에 갇혀서 출구를 모른 채 헤매다가 문득 탈출구를 발견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거죠.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길을 헤매다가 문득 넓은 광장으로 툭 튀어나온 것. 이것이 예술적 깨달음이다. 자, 시간이 지나서 마르쉘은 40대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고 그의 모든 과거는 무기력하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파리의 베르드랭 부인 댁을 방문하기 위해 그 집 마당에 들어서다가 역시 튀어나온 포석에 걸려 넘어질 뻔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르쉘은 잊고 있던 베네치아 좁은 골목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자신이 예술에 헌신하려고 노력했던 순간들 모두를 기억해내게 됩니다. 마침내 30년 동안의 미로가 끝나고 자신이 무엇을 써야 할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30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마르쉘은 평생 동안 위대한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를 알지 못하다가 12권인가 13권에서 이제 베르드랭 부인 댁에 들어가다가 포석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 20대에 경험했던 그 베네치아의 골목길을 다시 되살리게 되고 그 순간 내가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오직 내 이야기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쓰기로 결심하는 거죠. 자, 비의지적 기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되시죠? 잊혀진 채 의식의 밑바닥에 어딘가에 잠겨 있다가 음악이나 맛이나 냄새나 촉감에 의해서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시죠? 의해서 확 되살아나는 그런 기억들을 비의지적 기억이라고 하고 그 비의지적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체를 비의지적 기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대표하는 비의지적 기호가 있다면 이 비의지적 기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예술적 기호가 있습니다. 자, 예술적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의지적 기호와 예술적 기호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의지적 기호는 과거에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마들렌의 경우 그것은 과거에 마르쉘이 그것을 먹었던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죠. 반면에 예술적 기호는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술적 기호는 내 과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영감을 주는 기호들을 예술적 기호라고 합니다. 들레즈는. 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에는 공부를 해서 부모님과 함께 긴 산책을 떠났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마침 왕진을 마치고 돌아가던 의사의 마차를 얻어 타고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모님하고 의사는 뒷자리에 앉았고 마르쉘은 앞자리 마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르쉘은 성당의 종탑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2개로 보이기도 하고 또 3개로 보이기도 한다는 걸 발견하고 그 감상을 종이에 쓰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어린 마르쉘은 의사에게 펜과 종이를 빌려서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그 종탑에 대한 감상을 기록하는데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 후반부에 이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데 이것은 실제로 프루스트가 15살 무렵에 썼던 글이라고 합니다. 독자들은 나중에 20대가 된 마르쉘이 과거에 썼던 이 글을 계속해서 신문에 투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나 자신의 글이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 신문을 유심히 보지만 번번이 실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품 후반부에서 독자들은 집요하게 투고를 계속하던 마르쉘이 결국 성공하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얘기가 약간 엇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처럼 어린 마르쉘에게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했던 그 마르탱빌 종탑은 마들렌과는 다르게 마르쉘의 과거 기억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마르쉘에게 영감을 주죠. 들레즈는 이것을 예술적 기호라고 정의합니다. 존재 자체로 예술적 영감을 주는 대표적인 예술적 기호들로는 마르탱빌 종탑처럼 어떤 풍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여인의 얼굴에 있는 특별한 곡선일 수도 있는데 프루스트는 우리가 흔히 예술가들의 뮤즈라고 부르는 여인들은 예뻐서 뮤즈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모습과 분위기에서 예술가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예술가의 뮤즈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술적 기호라는 것은 예술가에게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호라는 거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예술적 기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4권에 등장하는 나무 세 그루라는 기호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4권에서 마르쉘은 할머니와 함께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발베크라는 휴양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마르쉘의 아버지 직업도 고위 공무원이었고 집안도 꽤 부유했지만 어쨌든 마르쉘 집안은 부르주아 계급이었고 할머니 또한 매우 검소했기 때문에 발베크에 도착해서 마르쉘과 할머니는 호텔 직원들에게 은근히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귀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마르쉘은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마르쉘 또한 속물근성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할머니가 옛 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상황은 역전됩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부르주아 출신이라고 호텔 직원들한테 무시를 당하다가 할머니의 옛 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할머니의 옛 학교 친구가 바로 이 작품에서 귀족 계급을 대표하는 게르망트 가문 출신의 빌파리지 후작 부인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귀족 가문의 후작 부인과 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빌파리지 후작 부인과의 만남 이후 마르쉘 가족을 대하는 호텔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후 마르쉘과 할머니는 빌파리지 후작 부인과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마차를 타고 노르망디 지역 시골길을 자주 산책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르쉘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빌파리지 후작 부인은 카페에서 두 분이 차를 마시고 마르쉘 혼자 그 마을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 시냇가에 돌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돌다리에서 어떤 소녀가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프루스트는 이런 미지의 소녀들에 대한
네, 호기심이 대단해요. 그 이유는 이 미지의 알지 못하는 소녀들은 해석되지 않은 기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마르쉘이 매춘부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세 차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매춘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매춘부들은 이미 해석이 끝난 기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 생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시골길에서 마주친 소녀들 같은 경우는 해석되지 않는 미지의, 또 영원한 미지의 여인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환상이 작동을 해서 그들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욕망을 느끼게 하는, 네, 환상 환멸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시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도 돌다리 위에서 낚시하는 그 소녀에게 마르쉘은 환상을 품고, 그래서 뭐 오프랑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아, 내가 사실은 이 마을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의 마차가 있는 곳을 지금 잘 못 찾겠는데, 혹시 광장에 빌파리지 후작 부인이라고 적힌 마차가 있는지 좀 잠깐 보고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수작을 부리는 거죠. 뻔히 조그만 마을에 길을 잃을 게 뭐 있겠어요. 뻔히 알면서 마르쉘은 그 낚시하던 소녀에게 자신을 좀 과대 포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나 귀족하고 함께, 네, 밥도 먹고 마차도 같이 타는 사이야. 뭐 이런 걸 좀, 네,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 소녀에게 돈을 주면서 혹시 빌파리지 후작 부인이라고 적힌 마차가 광장에 서 있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그거 외에도 그 마을에서 굉장히 꿈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아갈 시간이 됐겠죠. 그래서 결국 다시 마차를 타고 그 시골 마을을, 네, 벗어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마을을 벗어나던 도중에 마르쉘은 시골길, 네, 저 끝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 세 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 세 그루는, 네, 고흐의 사이프러스 나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포장이 안 된 좁은 시골길을 마차가 터벅터벅 가고 있었겠죠. 마르쉘이 탄 마차는 그 나무 세 그루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겠죠. 그 순간 마르쉘은 꿈 같은 이 시간이 여기서 영원히 멈춰버리길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마차는 느리지만 착실한 속도로 나무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겠죠. 그럴수록 나무들에 가까워질수록 마르쉘의 애타는 마음은 더 절박해졌겠죠. 그런데 이윽고 마차가 나무들 곁을 지나치는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고, 마르쉘은 고개를 돌려서 점점 멀어지는 나무들을 속절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저기 커다란 나무 세 그루가 있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던 길에 마르쉘은 시간이 여기서 영원히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마차는 계속해서 그 나무 세 그루를 향해 다가가다가 결국은 나무들을 지나쳐서 결국은 점점 나무들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르쉘은 고개를 돌려서 그 멀어지는 나무들을 속절없이 바라보는 장면, 이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나를 데리고 가는 마차는 시간을 닮았다. 마르쉘은 결국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고통스럽거나 또는 무료한 많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가끔씩은 제발 여기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을 순간들도 마주하게 되지만, 시간이라는 이름의 마차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우리를 그 순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무 세 그루를 통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화 중 하나인데, 저는 이 장면이 시간의 흐름을 묘사한 문장 중 가장 탁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세 그루로 하여금 마르쉘은 예술적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 속절없이 마차처럼. 이렇게 예술적 기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비의지적 기호와 예술적 기호에 대한 얘기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르쉘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비의지적 기호와 예술적 기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의지적 기호는 이제는 잊혀져서 의식의 밑바닥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기억이나 맛이나 냄새, 청각 같은 특별한 자극에 의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술적 기호는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예술적 영감을 주는 기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한다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다 특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특별한 순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비의지적 기호와 예술적 기호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간단한 걸 이해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편이 못 돼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프루스트와 들레즈 덕분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